미국의 지역주의랑 미국의 지역주의랑 한국의 지역주의가 다르다는 생각 별로 못 해봤는데 윤봉 기자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선 지역주의가 왜 생겼냐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1972년 대선 이전이었던 대선 그게 이제 김대중가 붙은 게 아니라 윤보선과 박정희가 붙었거든요. 윤보선과 박정희 붙었을 때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은 표를 받았던 거는 박정희였어요. 이제 윤보선은 지주 출신이었고 박정희가 이제 빈농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남은 오히려 이제 박정희 훨씬 더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역주의가 1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지역주의가 1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의가 언제 생겼냐? 김대중이 출마한 이후부터 생겼어요. 진짜로. 그럼 김대중이 출마한 이후에 지역주의는 왜 생겼냐? 영남의 인구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거공학의 연장으로 지역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삼국시대부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개뻥인 거고, 삼국시대 내내 그냥 작동하지 않다가, 김대중이 출마하고, 박정희를 위협하니까 그냥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역주의는 인위적인 지역주의인 거죠. 첫 번째는. 물론 그것이 그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거는 우리 이번에 뭐 지금 뭐 젠더 갈등, 그다음에 이민자 갈등 등등인데,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아이덴티티 논쟁은 언제나 작동하는데, 아이덴티티 전쟁은 언제 작동하냐면, 이렇게 가시적으로 상대와 내가 차별화되는 어떤 게 있을 때, 언어, 종교, 피부 색깔 등등 있을 때, 왜냐면 그래야지 갈라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라는 의식이 이제 형성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 이제 피부가 검은 색깔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동포라든가 뭐 어떤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야,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는 정치공학적인 연동으로 생겼고 두 번째는 그 정치공학적인 걸로 지역주의가 생겼는데 그 정치공학은 뭐였냐면 다수파가 소수파를 괴롭히는 지역주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검색해 보니까 1992년 대선만 하더라도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붙었던 선거인데 영남은 대충 인구 합계가 1,200만이었고 호남은 한 1,75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한 450만 정도가 더 많은 건데 한 450만 정도가 더 많았는데 충청도 인구가 44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남 인구 전체가 충청도 인구만큼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더군다나 충청도 약간 보수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의 지역주의는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영호남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호남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주의가 아니라 호남 차별을 지역주의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근데 호남 차별은 이게 뭐 소수가 다수를 차별한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뭐 강남 3구 출신 막 괴롭힌다 그러면 그건 이제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뭔가 약자가 강자를 괴롭히는 거지만 호남은 영남이 인구의 한 2점 그러니까 한 배 반 정도 되는 한 배 반 정도 되는 1.5배 되는 정도의 인구가 영남이 이제 호남을 차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승진할 때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거나 이제 사회 곳곳에서 불이익을 준 거여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공통점은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이 다 대구 경북 출신이고 김영삼은 이제 부산 경남 출신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지역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괴롭힌 그리고 약간 그래서 차별 성격이 강했다. 다만 거기다가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이제 그 80년 광주라는 어떤 사건 그런 게 맞물리면서 호남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호남 차별에 대한 저항 또는 이제 호남인들이 80년 광주랑 김대중이 연결되면서 그냥 그렇게 한 세대 이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진보의 아성 비슷하게 된 거죠. 근데 호남 자체가 진보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건 있지만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은 있지만 이 사람들 각각이 다 뭐 진보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준석 현상 이후에 뭐 약간 호남에서 보수화가 있냐 없냐는 것도 호남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아무리 그래도 9대 1은 아닐 거 아니야 한 사회가 뭐 진보파가 90%고 거기도 최소한 7대 3은 될 텐데 그 나머지 30%가 발의되고 싶어도 발의가 못 됐던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윤석열이 계엄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뒤로 그 영남 호남과 무관한 사람들이 좀 집권하고 그러면 그냥 지역주의가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건 정말 사투리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사투리는 가시적으로 파악되거든요. 저 사람이 영남 출신인지 호남 출신인지. 근데 대학 진학률이 그 90년대 중반 이후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국민 대부분이 한 이제 50%, 60%, 70% 이상을 대학을 가게 되고 그 친구들이 전체 유권자에서 지금 40대 미만에서는 별로 지역주의가 덜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어, 물론 이제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40대 미만에서도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이 있고 뭐 진보 성향이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남부와 북부라는 게 인구의 절반끼리 전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북쪽 절반과 남쪽 절반이 전쟁했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쪽 귀퉁이에서 특히나 이제 호남인이라는 특별한 지역을 좀 차별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 뭐 이렇게 거슬러 가면 뭐 백정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아마 그런 거랑 오히려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약간 이제 좀 그 뭔가 천한 불황민 취급받는 데든가 이런 등등 그래서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는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집시 문화라든가 뭐 등등 옛날에 유대인을 차별했다든가 그러니까 중세시대 유대인 차별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족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프론티어 정신은 앞에서도 우리가 뭐 책에서도 나오고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서부라는 그 미지의 땅, 광범위한 미지의 땅이 있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미지의 땅이 많다고 봐야죠. 왜냐면 인구 밀도로 치면 우리나라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이제 놀랬던 거는 우리가 그 1492년에 콜럼부스가 발견했는데 1776년도에 독립전쟁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오기도 나오지만 미국이 헌법을 만든 거는 1787년이고 재밌게도 우리나라도 87년 헌법이고 미국도 87년 헌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0년 전에 만든 거죠.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제 네이션 빌딩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은 실제로는 그 남북전쟁 직후가 이제 노예제 폐지로 결정된 거고 근데도 노예제가 남아가지고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이제 그거 어떤 흑인 민권 운동에서야 비로소 흑인이 시민으로 인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흑인이 시민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일종의 2단계의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남북전쟁, 두 번째는 이제 그 60년대의 어떤 처절한 그 민권운동. 그때 투표권도 없고 이제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막 뭐 온갖 그 잔혹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는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흑인에 대한 그 버닝이라는 게 불태워 죽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KKK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봤던 영화는 되게 그래서 미국은 나라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약간 네이셔 빌딩이 실제로는 200년 내지 한 200년 정도 걸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까지만 100년 이상 걸린 거고 그리고 영토가 확정된 게 그러니까 한 1890년대 경에 영토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 남부 개발이나 서부 개발이 다 끝나는 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프론티어 정신이 작동하는 이유가 일단은 한 150년 가까이가 나라 만들기 과정이 150년 가까이 걸렸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남북 좌우 갈등은 있었는데 좌우 갈등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미국과 편먹냐 소련과 편먹냐 그 농지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대 쟁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방 직후의 좌우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마르크스주의하고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지만 80년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80년대 학생운동은 야 무슨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야 미국은 문제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화 운동 또는 진보 운동에서 자본주의를 수용한 거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미국식 모델을 수용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찌꺼기가 넓게 보면 이제 유럽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5천에서도 장하준 교수님이나 뭐 등등 일부가 야 미국식 자본주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주주자본주의는 뭔가 악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여전히 그 한편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네이션 빌딩이 되는 과정이 한 70년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90년대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가 등장한 다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약간 수긍하기 시작한 거고 호남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 네이션 빌딩을 한 70년 가까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프론티어 정신이 작동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아직 저도 명쾌한 답변은 아닌데
아니, 그러면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 1910년대 사이에 미국이 프론티어가 이제 끝났다고 치면 영토적 의미나 역사적 의미의 프론티어는 끝났는데 왜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는 건지. 예컨대 우리 그 지금 그 테슬라 누구야 그 일론 머스크.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거기는 뭔가 소위 말하는 계층 사다리가 엄청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불평등,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평등과 신분 사회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등은 정태적 개념이고 특정 시점에 불평등 격차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 가난한 사람도 유능해가지고 떼부자가 될 수 있으면 동적으로는 불평등하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분 사회 성격과 불평등 척도는 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평등은 정태적 개념이고 동태적인 거는 약간 계층 사다리 개념이랄까요? 그래서 불평등이 높지만 계층 사다리는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미국 사회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오만 가지 뭐 지금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쟤네는 왜 저런 게 작동하지? 쟤네는 왜 작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어떤 신분 사회라든가 어떤 그 뭔가 그런 게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왜 중요하냐면 규모의 경제 자체가 대박이랑 연동되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일대는 7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캘리포니아 전체는 4천만 명이 살지만 그리고 또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지만 그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뭔가 장사가 잘 되면 자본이 벤처 캐피탈이 들어갈 때 미국 시장 전역을 보고 시장성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사중 시장이 있다 그럴까? 실리콘밸리 일대 시장, 캘리포니아 시장, 미국 전역 시장, 그다음에 영어권 시장. 그러니까 뭐 우버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들어가는 자본이 다른 거죠. 자본의 사이즈가. 그리고 한번 대박 치면 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는 제가 보기엔 규모의 경제. 그건 이제 영어라는 특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디어 개혁하는 쪽에서는 그 뉴욕 타임즈 모델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유료화 모델. 근데 성공하는 게 불가능해요. 일단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그런 거고 우리나라 한국어를 쓰는 거는 한 5천만 명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까지 쳐봐야 이제 한 8천만 명, 만 명 되는 건데 규모의 경제. 두 번째는 제 생각에 그 리버럴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걸 찬성하던 사람이었는데 진보의 전통적인 이론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3프로 TV의 이준유 기자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대기업에 뭐가 빠져야지 청년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대기업의 해고는 다 불가능하게 돼 있으면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해고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청년이 거기 들어가냐. 그래서 그거는 인턴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다 기득권 노조의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일자리가 다 그냥 픽스돼 있는데 그래서 실은 저는 노동시장 유연성 그러니까 자본의 유연성과 이제 지금 뭐 일본의 미국의 이제 뭐 그 미국의 그 주식시장 그다음에 대규모 규모의 경제 그래서 미국은 자본도 유연하고 노동도 유연하니까 새로운 시도가 되는데 유럽이나 한국은 다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 노동은 전혀 건드리지 말고 혁신해봐. 그러니까 뭐 하는데 직원을 절대 자르지 마. 그래 혁신하는데 직원 절대 자르지 말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혁신해도 우리 회사는 못 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그 자유주의 그리고 이거는 자본의 그러니까 자본 버전의 자유주의가 일종의 주식장인 거고 노동 버전의 자유주의 이 두 가지가 작동되지 않으면 프론티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국은 초기에 개척자 정신 때문에 그게 문화적으로 됐는데 근데 그 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연방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다인종이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옳다는 걸 절대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거시도 없었고 미지의 땅도 많았고 연방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그 분권이고 분권 자체가 한 국가 정도의 분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정말로 이제 한 주가 우리나라 정도 뭐 이제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이즈가 돼서 그래서 규모의 경제, 자유주의, 그다음에 지역주의와 연동된 분권주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자유주의가 제가 보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도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삼인주의에 했는데 삼인주도 실은 연성 사회주의였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먼저 망하고 삼민주의가 나중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만 미국 모델을 위협하는 그 새로운 게 등장했는데 전체주의적 규제 풀이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중국이에요. 야, 사람 많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자율주행차 실험해봐. 그리고 전기차 화재 나서 사람 죽어도 괜찮으니까 전기차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제재는 독재이지만 경제는 더 자유주의적인 거죠. 그냥 심지어 사람 죽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게 실은 이제 중국, 저는 전체주의적 규제풀이 국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인하지 말아도 규제고 도둑질하지 말아도 규제인데 중국은 야, 살인해도 괜찮아. 사람 안 죽어도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 14억 명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미국식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초자유주의, 그러니까 독재적 초자유주의랄까요? 그런 체제가 등장해서 어디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긴다고 장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티어가 제도화됐다 그럴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유주의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와 분권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고대부터 한국을 특성을 가장 집약한 말은 소용돌이의 한국 사회, 소용돌이 한국 정치에서 그게 이제 우리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이? 그레고리 핸더스. 그레고리 핸더스. 그리고 그거는 저는 한국은 외국과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만 해도 유럽에서는 그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된 게 1871년이어서 국민국가 이전에는 그 유럽의 정치 공동체는 한 수백 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베스트팔렌 체제 1648년에 할 때만 해도 거기 한 500여 개 이상의 정치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5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걔네는 원래 분권이 디폴트였고,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라든가 무슨 세금이 남아 있는 것도 원래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국, 도시국가 뭐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삼국 통일 이후부터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통일 국가였고, 그리고 이제 아주 5대부터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사회는 다른 직업이 없는 거예요. 농업이거나 관료로서의 양반이 문반과 무반이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문과계통 그 공무원, 그다음 문과계통 공무원이 이제 양반이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직업이 세 종류밖에 없던 거예요. 농민이거나 문반 관료이거나 무반 관료이거나. 그러니까 다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지역주의는 그 영남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냐, 호남 출신이 관심 있나, 충청도 출신이 관심 있느냐 이유는 그 지역주의라기보다 그 출신이 돼야지 뜯어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출신 대통령이 돼야지 충청의 예산을 뜯어먹을 수 있는 거고, 영남 출신이 돼야지 영남이 예산을 뜯어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말한 귀족주의 이런 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뭐랄까 이렇게 어차피 자원은 중앙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뭔가 가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넓게 보면은 그 연장인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워낙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할 때는 그나마 서울이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의 서울이라는 클러스터가 돼서 1점 돌파형으로 경제 성장을 성공했던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 분권론은 지역이 서울처럼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쟁력을 파괴하는 분권이에요. 그러면 서울도 경쟁력을 잃게 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가 여러 개가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분권론은 서울을 작살내는 분권이어가지고 그게 성공할지는 저는 약간 갸우뚱이다. 이제 정치적 대외 명분으로는 공개적인 반대는 표명하지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제 갸우뚱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론티어가 제도화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